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격동 속에서 푸틴, 시진핑 그리고 바이든 세 명의 지도자들이 인류의 앞날을 놓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세계 질서와 역사 선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인물들인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푸틴에 대해서는 지난 비디오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첫째로 푸틴이 KGB,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즉, Police State, 경찰국가의 핵심 속에서 잔뼈가 큰 인물인 것이죠. 둘째, 푸틴은 뼛속 깊이 구소련 스타일 어토리테리아니즘, 권위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독재자죠. 셋째, 푸틴은 가슴 깊이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애국자죠. 넷째, 푸틴은 자신이 이런 역사적 의무를 수행하는 운명의 인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푸틴은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 평등, 법치주의, 인권 등의 가치관들을 자신이 소화하고자 하는 구소련 시대의 가치관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들을 종합해보면 푸틴은 한마디로 anachronistic, 시대착오적, 시대를 거스르는 인물이라는 분석을 피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정말이지 20세기 중반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의 프리즘으로 21세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푸틴은 그가 신봉하는 가치관을 동유럽에 접목하여 그 지역을 러시아의 Sphere of Influence, 세력권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보다 경제 사이즈는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서도 중국과 1대1 관계의 파트너십이 가능해질 것 같고, 그리하여 유라시아 대륙만큼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경찰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보존하려 하려는 것이겠죠. 지난 3월 24일 제가 매우 존경하던 분이 한 분 별세하셨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셨죠. 그 양반이 2000년 초반에 푸틴을 직접 만나보고 남긴 글이 있어요. 거기서 올브라이트 장관은 푸틴을 마치 파충류처럼 차가운 인간이며 명석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나쁜 인간으로 판단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시진핑은 어떨까요? 시진핑은 1953년생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혁명 1세대로서 높은 간부였던 시종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1970년 문화혁명 당시 숙청되면서 시진핑 자신도 시골에 보내져서 거기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격동의 시절 와중에 칭화대학에서 화공과를 공부하기는 했으나 소위 worker, peasant, soldier, student,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동자, 조장농, 병사,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다닌 것이어서 지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들을 합니다. 그 후 무 대통령이 1970년에 죽고 아버지가 다시 힘을 쓰게 되자 시진핑은 공산당 조직 속에서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08년에는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진핑의 일생에서 주목할 점은, 그 사람을 읽으려면 그가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창립된 이래, 1949년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1년 전에요. 그 이전에 살아본 적이 없는 첫 중국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고 배우고 아는 것이 모두
CCP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보고 배운 것 외에는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1970년대 이후 등소평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 경제가 무섭게 성장해왔고 발톱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한 것과는 달리 시진핑은 이제는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의 집권하에서 중국은 1대1로 사업, 중국 굴기, 중국 군사 굴기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역사 속에 중국 제국을 부활시키고자 하고 있지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그가 보고 배우고 아는 것이 CCP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 보고 배운 것 외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더해보면 그의 생각과 그의 성향과 그의 관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그는 푸틴과 똑같이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통치 하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보고 배우고 아는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 보고 배운 것 뿐이며 그러다 보니 뼛속까지 권위주의 경찰국가를 신봉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푸틴과 똑같이 역시 과거 중국 제국의 영광을 복수라도 하듯이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것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싶어 하죠. 자신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역사적 인물로 인지하고 있고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평등, 법치주의, 인권 등의 가치관들은 중국 공산당의 가치관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 그의 세계관과 지정학적 계산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즉 위구르와 대만 문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러시아, EU, 중동, 아프리카 등등 큰 그림에 대한 지정학적 계산은 잘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기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약 열흘 후 한국을 기회 있을 때마다 위협하는 발언을 해서 우리한테도 익히 알려진 왕이 외교부 부장의 입을 빌려서 러시아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라고 공표를 했네요. 그랬는데 중국이 러시아보다 경제 및 금융체제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수출 위주 그리고 부동산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졌으니 러시아를 돕기는 매우 곤란하지만 겉으로 달래는 설탕 발림 소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속을 뒤집어 놓는 메시지일 것 같죠? 그리고 헷갈리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미국, EU 우방들, 특히 그 국가들의 수십억 시민들이 이 왕이 외교부 부장의 말을 들은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심각한 외교적 실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푸틴과 달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수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과 국가 또는 문명 간의 생존을 건 한판을 뜰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의 패권을 잡는 데 있어서도 러시아가 크기만 했지 하나의 주변 국가뿐일 뿐이지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의 유일한 중심은 중국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 바이든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 바이든은 1942년생입니다. 그래서 각기 52년생, 53년생인 푸틴과 시진핑보다 나이가 약 10년이 더 많죠. 그는 1972년에 29세의 믿기지 않는 나이로 델레웨어 주 출신으로서 상원의원에 선출이 되었고 그 후로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우리말로 하면은 상원 외교위원회 정도가 되겠네요. 예, 회장을 12년간이나 역임했습니다. 외교위원회. 자, 그리고 2008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고 2020년에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푸틴이나 시진핑에 비해서 뭐 대단히 드라마틱하거나 운명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그저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어온
전통파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지요. 그러던 바이든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나면서 세계사에 큰 획을 긋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약 한 달 이상 전부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CIA, NSA 등 미국 정보기관들이 보고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정보를 대놓고 매스컴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 주로 대통령들은 이런 고급 기밀 정보를 공론화했다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침공을 결국 안 하면 머저리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뗄 수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의 출처가 발각되고 또 제거될까봐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없이 이런 짓을 했다가 미국이 상대방 국가에 심어놓은 정보원이 발각돼서 처형됐다는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든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세계 질서와 앞으로 수백 년간 세계 역사에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던 것이고, 미리 이런 정보를 흘림으로써 러시아가 일찍이라 들켰네 그러면서 침공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리고 정작 침공을 한다면 매우 중요한 국제적 사건을 미리 잘 알아채리고 대처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믿으려 하지 않던 EU가 미국을 철저히 신뢰하기 시작해서 같이 뭉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한 것이겠지요. 하기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마저도 침공 이틀 전까지 자꾸 이상한 소리에서 긴장을 조장하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기도 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즉 그동안 그저 평범한 워싱턴의 정치인인 줄 알았던 바이든이 실로 엄청난 도박을 한 셈인데, 역사에 노망난 머저리 대통령으로 남느냐, 아니면은 권위주의 경찰국가 진영의 침략을 미리 알아채고 EU 등 우방 국가들을 연합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켜낸 영웅으로 남느냐 라는 거대한 도박을 한 겁니다. 큰 용기와 결단력을 긴박한 상황에서 발휘해야만 하는 역사적 순간에 미국 대통령다운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그가 예측한 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EU 등 우방 국가들은 그의 리더십에 적극 따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트럼프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자 푸틴은 천재다 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EU가 그의 리더십, 아메리카의 리더십을 따랐을까요? 아니죠. 어쨌든 그 결과 EU는 똘똘 뭉쳐서 미국과 함께 러시안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희생을 무릅쓰고 전례 없는 경제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무기들을 제공하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막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이든이 없었어도 EU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알아서 잘 대처했겠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 비교해보면 박정희가 실정도 많이 했지만 소말리아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의 수출 경제 발전의 반석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간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박정희가 없었어도 어련히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해서 지금처럼 잘 살고 있었을 텐데 뭘 박정희가 한 게 뭐 있다고 라는 견해가 꽤 많죠. 그러나 서방 언론들은 이미 바이든의 놀라운 리더십 덕택에 트럼프 시절 미국의 손사래를 치던 EU 국가들이 다시금 미국을 신뢰하고 협력하여
전쟁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스크럼을 짜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라고요. 아 참, 바이든 덕택에 요즘 조금 귀에 익지 않은 표현이 자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Weaponizing intelligence, 즉 정보를 무기화하다, 정보를 무기로 사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거기에는 너희들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아는지는 니네들은 알 수 없지, 한번 알아서 기어봐, 뭐 이런 작전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앞으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이든 덕택에 정책을 할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짬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푸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석하는 양반들은 독재자의 정권은 안정되어 있다, 무너질 때까지 라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관찰을 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알아서 푸틴을 끌어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지만 섣부른 바람은 국제 질서 속에서는 사실 순진무구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틴이 이 전쟁에서 덕거든 이기거나 가진 수를 다 써서 기진맥진한 우크라이나로부터 자기가 명분을 챙기기에 충분한 양보, 예를 들어서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를 뭐 양분한다든지 를 받아낸다면, 그리고 잠시 평화로워지는 척 양의 탈을 쓰고 조신하면서 이유와 가스, 테크놀로지 등 무역도 재개를 시키고, 그러다가는 벨라루스와 헝가리를 꽉 끌어안고 우호 세력들이니까, 그러다가는 야금야금 Baltic countries,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을 삼켜버리는 등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전적으로 살아남아서 북한처럼 더 억압스럽고 진한 권위주의 경찰주 국가로 러시아와 그 위성 국가들을 끌고 갈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섣불른 기대는 하지 마십시다. 시진핑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속빈 강정인지를 드러내며 깊은 망신을 당한다 치면 러시아를 영원한 조공국가 정도로 치부할 것이고, 중국 북부 지역의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에도 재도발을 할 것이고, 블라디보스톡 지역 등의 중국인들을 더 많이 이주시킴으로써 기남목에서 사이베리아를 삼킬 구상 또한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탄 국가들을 놓고 러시아와 대놓고 힘으로 밀어붙일 테죠. 반면 러시아가 위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긴 시간을 통해 야금야금 유럽을 먹어 들어간다 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지네들 말대로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를 운운하면서 유라시아에서만큼은 자유민주주의를 되찾는 방향으로 가려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푸틴과 시진핑 둘 다 자기 나라들의 과거 영광을 재현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인물들이니, 좀 긴 안목으로 보자면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가 좋게 공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이번에 국제 외교 안보 선상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볼 때, 적어도 외교 안보만을 위해서라도 바이든이 2024년에도 대통령직을 연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연세가 있어서 재선 선거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난무하더군요. 그 자신도 2024년 재선 선거에 대하여 내 건강이 허락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아직도 붙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 질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치닫을 것 같은 불길한 두려움이 드는군요.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을 놓고 보면은 푸틴하고 시진핑은 거의 같은 인물이죠. 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 한 사람은 중국 사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공산주의에서 큰 생각, 관념,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금 이 3자 역학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 같아요. 다시 말해서 2024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아 푸틴은 영웅이다, 푸틴은 지니어스다 그러면서 나도 푸틴처럼 구를래 또 이제 그럴 테고, 그렇게 되면 유럽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터이고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그렇게 되면은 세계 질서는 매우 불안 속으로 치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복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윤석열 정권의 대처는 어떠할지 저와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